(24화) 줄거리. 순원과 사계가 이끄는 진나라 연합군은 힘겹게 피병성을 함락시키고 적나라는 초와 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섬긴다. 범왕은 자신을 죽이려는 난염을 피해 진나라로 가고 이후 진과 진은 서로 화합하여 춘추시대가 끝날 때까지 우위를 지킨다. 진도공은 소호해맹에서 초나라를 제압하고 위나라 헌공은 반역의 의도를 지닌 솔림부를 간파하는데 솔림부는 헌공이 부르게 한 노랫소리를 듣고 앞질러 헌공을 축출하고 공자표를 군위에 세운다. 진도공이 사망하고 군위에 오른 진평왕은 제후들을 불러 대회를 열고 여러 제후들은 마음을 합해 제나라를 포위하여 압박하는데 제용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공격을 멈춤으로써 가까워진 진나라와 제나라는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진나라에서 7대에 걸쳐 경상의 지위를 누린 난시 집안의 세력은 매우 강했는데 진나라 신하들은 난영을 쫓아낼 계략을 세운다. (63) 직업 위서. 황영과 함께 몰려온 장정들은 양소로의 집이 이미 범왕이 거느린 군사들에 의해 포위당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둘씩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양소로가 단박을 내다보며 범왕에게 묻는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나의 집을 포위하고 있소? 범왕이 대답한다. 너는 난영의 일당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관문을 부수고 달아날 계획이란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주공의 명을 받들고 너희들을 잡으러 왔다. 양소로가 시침을 뗀다. 누가 그처럼 근거 없는 말을 합디까? 범왕은 공장감을 불러 그들의 모의 사실을 증언시켰다. 그제야 양소로는 비밀이 탄로난 이유를 알았다. 양소로는 천하장사였다. 다미에 돌을 들어 힘껏 던지자 장감은 머리가 깨져 즉사했다. 범왕은 크게 노하여 군사들에게 양소로의 집 때문에 불을 지르라고 분부했다. 사방에 불길이 번지자 양소로가 기유에게 황급히 말한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어. 빨리 도망칩시다. 그리고는 양소로가 창을 들고 앞장서고 기유는 칼을 짚고 뒤따르며 불길을 헤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범왕은 불 속을 뚫고 나오는 두 사람을 보고 군사들에게 일제히 활을 쏘게 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화살을 무수히 맞고 쓰러졌다. 군사들이 긴 갈고리로 불 속에 쓰러진 두 사람을 끌어냈다. 그들은 이미 반은 죽어 있었다. 군사들은 양소로와 기유를 결박한 다음 불을 끄기 시작했다. 이때 중군부장 순호가 본부군을 이끌고 범왕을 도우러 왔다. 순호는 양소로의 집으로 오는 도중에 황연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다. 범왕과 순호는 사로잡은 양소로, 기유, 황연을 중군 원수 범계에게 바쳤다. 범계가 분부한다. 난시 일당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성안을 샅샅이 수색해서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래서 강주성 안은 밤새도록 소란했다. 범왕은 직이 적은 주빈 등을 잡고 순호는 순이, 신유, 양소로의 형 양설족과 그 아우 양설일 등을 잡아들였다. 범계는 그들을 모두 조문 밖에 꿇어앉히고 진평공이 조례에 나오기를 기다려 경과를 고했다. 양설적과 양설일과 양소로는 모두 양설직의 아들이지만 양소로만은 서모 소생이었다. 양소로의 생모는 바로 양설 부인의 여종이었다. 그 여종은 몹시 아름다워 양설직이 욕심을 냈다. 그러나 양설 부인은 그 여종을 남편 방에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때 양설적 형제는 이미 장성했으므로 어머니에게 질투하지 말고 그 여종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모시도록 해드리라고 권했다. 그러자 양설 부인이 웃으며 대답한다. 질투하는 게 아니다. 내 듣건대 여자의 미색이 뛰어나면 그만큼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장차 너희들에게 화근이 될까 염려스러워 그 여종을 아버지 방에 보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두 형제는 아버지를 위해 계속 어머니에게 간청했다. 결국 양설 부인은 그 여종을 남편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 여종이 양설직과 하룻밤을 함께 자고 잉태하여 낳은 것이 양소로였다. 양소로는 그 용모가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고 힘도 셌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난영과 친하게 지내 서로 동송부부와 같이 사랑했다. 즉 양소로는 난영과 가장 가까운 일당이었다. 결국 배다른 동생 양소로 때문에 그 형인 양설적과 양설일까지 붙들린 것이었다. 이때 대부 요양부는 진평공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평소에 양설적, 양설일 형제의 어진덕을 사모하고 있던 요왕부는 그들이 붙들렸다는 말을 듣고 즉시 조문으로 달려갔다. 요왕부가 양설일 앞에 가서 위로한다. 너무 근심 마시오. 내 주공을 뱉고 그대가 풀려나도록 힘껏 주선하리이다. 그러나 양설일은 잠자코 있었다. 이에 요왕부는 오히려 무안해져 부끄러운 빛을 띠고 궁에 들어갔다. 곁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양설적이 아우를 책망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형제는 여기서 다 죽게 된다. 지금 요왕부는 주공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그의 말이면 주공도 다 들어주시는 입장이다. 그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면 조상의 재산 아마 그치지 않을 수 있거늘 왜 잠자코 있었느냐. 어째서 요왕부의 고마운 호의를 무시했느냐. 양설일이 웃으며 대답한다. 생사는 천명입니다. 만일 하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노대부 기획께서 힘써 주실 것입니다. 양설적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 어른은 이미 벼슬을 내놓은 분이다. 그러나 요왕부는 날마다 주공을 곁에서 모시고 있으니 누가 더 우리의 힘이 되어주겠느냐. 그러자 양설일이 다시 말한다. 요왕부는 무조건 주공에게 아첨만 하는 위인입니다. 그러나 노대부 기해는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신념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처럼 강직하신 노대부께서 어찌 우리 양설씨의 멸족을 방관하시겠습니까? 한편 국내에선 진평공이 조례에 참석하여 붙들려온 난시 일당의 명을 보고받았다. 진평공은 그중에 양설씨 삼형제가 몽땅 끼었음을 알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요왕부에게 묻는다. 양서로가 난영의 일당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양설적과 양설일도 그들과 한패였소. 조금 전 조문에서 양설일에게 무안당한 일을 잊지 않고 있던 대부 요왕부가 아랜다. 천지간에 형제처럼 친한 사이는 없사옵니다. 그러니 동생이 한 짓을 어찌 그 형들이 모르겠나이까. 마침내 진평공은 잡혀온 자들을 모두 옥에 가두라고 분부했다. 노대부 기에는 이미 벼슬을 내놓고 깃땅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으나 그의 아들 기호는 궁에서 벼슬을 살고 있었다. 양설적과 절친한 사이였던 그는 급히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양설적 형제를 구해달라고 청했다. 기에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양설적과 양설일은 모두 우리나라의 어진 신하인데 어쩌다 그런 낭패를 당했을까. 내 가서 해명해야겠다. 기에는 즉시 수레를 타고 밤길을 달려 도성에 이르러 범계를 찾아갔다. 범계는 황망히 기에를 영접하며 묻는다. 연로하신 대부께서 이렇듯 먼 길을 왕림하셨으니 혹 일깨워 주실 말씀이라도 계십니까? 기에가 말한다. 나는 우리 진나라 사직의 존망을 위해 왔소. 이에 범계가 크게 놀라 반문한다. 사직에 관한 일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어진신하는 바로 사직의 기둥이요. 양설직은 살아생전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고 그 아들 양설적과 양설일은 부친의 덕을 계승한 어진신하들이요. 이번에 서자인 양서로가 불초한 짓을 했다 하여 그 집안을 모조리 멸한다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소. 지난날 극에는 반역을 했으나 그 아들 극결은 대간을 지냈소. 아비의 죄도 자식에게 미치지 않거늘 형제간의 일이야 더 말할 것 있겠소. 그대가 사사로운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옥과 돌을 함께 태워버리는 것이요. 범계가 자리를 옮겨 앉으며 대답한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공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으니 노대부와 함께 입골하여 이 일을 아뢰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 진평공에게 아랜다. 양설적 형제는 배다른 아우인 양소로와는 그 인품부터 다르옵니다. 또한 그들은 반역 모의에 대해 들은 적도 없을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부디 그 붙인 양설직의 공로와 장차 그 후손들이 이 나라에 끼칠 공로를 생각하시옵소서. 그 말을 옳게 여긴 진평공은 즉시 양설적과 양설이를 석방한 다음 관직을 복구시켰다. 한편 직위, 순이, 적언, 주빈, 신유는 모두 서민으로 물러나고 양서로, 기유, 황현은 능지처참을 당했다. 양설적과 양설일 형제는 풀려난 즉시 궁에 가서 진평공에게 사언했다. 궁에서 나오며 양설적이 아우에게 말한다. 노대부 기예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양설일이 대답한다. 그는 사직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준 것이지 우리 형제를 위해 애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일부러 인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설일이 말을 마치자 수레를 몰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양설적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기예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갔다. 기호가 양설적에게 말한다. 아버님께서는 궁에서 나온 즉시 내 집엔 들르지도 않고 깃땅으로 돌아가셨다네. 이에 양설적은 길이 탄식한다. 기예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보답을 원하지 않는 분이다. 내 식견은 아우를 따르지 못하는구나.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서민으로 몰려난 주비는 그 후로 다시 난기와 애정생활을 계속했다. 범계는 자기 딸 난기와 주빈의 추잡한 소문을 듣고 역사를 보내 주빈을 찔러 죽였다. 한편 고곡 땅을 수직하는 대부 서호는 지난날 난서의 집 문객이었다. 난영이 저읍으로 가는 길에 고곡 땅에 들르니 서호가 반갑게 맞아 후히 대접했다. 난영이 주공의 명을 받아 저읍 땅에 성을 쌓으러 가는 길이라고 하자 서호는 사람을 보내 도와주겠다고 자청했다. 이렇게 난영은 서호의 환대를 받으며 고곡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사흘째 되던 날 나뇨 등이 와서 그간의 경과를 고했다. 양필이 군사를 거느리고 곧 올 것이니 속히 몸을 피하십시오. 난영은 이 뜻밖의 소식에 이미 체념한 듯 잠자코 있었다. 곁에 있던 도경이 말한다. 양필이 오거든 맞서 싸웁시다. 놈들에게 고분고분 잡혀갈 수는 없습니다. 나뇨와 함께 온 주작 형제가 말한다. 수하에 사람이 부족한 줄 알고 우리도 도와드리러 온 것입니다. 난영이 침착하게 대답한다. 나는 주공께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니 필시 어떤 자가 모함을 한 것이요. 그런데 나를 잡으러 오는 군사와 맞서 싸우면 또 주공께 무슨 모함을 할지 모르오. 그러니 우선 달아나 주공께서 나의 무죄를 알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소. 소호도 역시 싸우는 것은 이롭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난영은 즉시 거마를 수습하고 수레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소호와 작별한 후 나뇨, 주작, 형제 등과 함께 초나라로 달아났다. 며칠 후 양필은 군사를 거느리고 저읍 땅에 도착했다. 저읍 땅 백성들이 양필에게 말한다. 난영은 이곳으로 오지 않고 고곡 땅에서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양필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는 길에 고을마다 들러 백성들에게 난시의 죄를 선포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난시가 진나라 공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난영의 위인됨이 남을 도와주기를 즐기고 선비를 후대했으므로 모두들 난시 일가의 운명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범계는 진평공에게 아뢰어 난시 가신들이 난영을 따라가지 못하게 단속하고 만일 따라가는 자가 있으면 참하겠다고 선포했다. 난시의 가신이었던 신유는 난영이 초나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살림을 여러 수레에 나누어 싣고 초나라로 향하다가 성문 지키는 관리에게 붙들려 진평공 앞으로 끌려갔다. 진평공이 묻는다. 과인이 법으로 금한 것을 그대는 어찌하여 범했는가? 신유가 대답한다. 신은 주공께서 난시를 따라가지 말라고 금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나이다. 난시를 따르면 과인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금했노라. 진실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금하신 것이라면 안심했나이다. 신이 듣건대 3대가 한 집을 섬기면 그 집 주인을 왕처럼 섬겨야 하고 2대가 한 집을 섬기면 그 집 주인으로서 섬기되 왕을 위해선 목숨을 아끼지 말고 주인을 위해선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옵니다. 신의 조보와 부치는 나라를 위해서는 큰 공을 세우지 못했사오나 난시의 녹을 받고 살아온 지는 신까지 꼭 3대가 되나이다.
그러므로 난시는 신에게 있어 왕과 같사옵니다. 신하로서 마땅히 난시를 따르려는데 어째서 그 맛이 나이까? 주공께서 죄를 지은 난영을 죽이지 않고 국외로 추방하신 것은 난시 선대 조상들의 공로를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난영은 지금 타국에서 의식조차 넉넉지 않사오니 만일 하루아침에 길바닥이나 수렁에 빠져 죽는다면 오히려 주공의 어진 덕에 손상이 되나이다. 그러니 지금 신이 난시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것은 신하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주공의 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옵니다. 진평공이 말한다. 그대가 이곳에서 과인을 섬긴다면 지금까지 난시가 받던 국록을 주겠노라. 신유가 대답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시가 바로 신의 왕이오니 만약 주공께서 꼭 이곳에 머물라 하시면 차라리 죽음을 청하나이다. 마침내 진평공은 신유에게 떠나도 좋다고 허락했다. 신유는 진평공에게 사언 제배하고 궁을 나와 초나라로 떠났다. 한편 난영은 초나라 국경지대에서 몇 개월을 지냈다. 그는 초나라 도읍 영성으로 가려다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 조상은 진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초나라와는 대대로 원수가 아니었다. 그러니 초왕이 결코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초나라로 갈 수 없다면 제나라로 가고 싶었으나 수중에 노자가 없었다. 그때 마침 신유가 재물을 실은 수레를 여러 대 몰고 왔다. 이에 난영 일행은 제나라를 향해 떠났다. 주영왕 21년의 일이었다. 제장공은 용맹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남의 아래 들기를 극히 싫어하는 위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 평음 땅에서 진나라 군사에게 패전한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에 제장공은 널리 용맹스러운 역사를 모아 군대를 만들고 친히 그 역사들을 거느렸다. 경, 대부, 사해 반열의 역사들을 위해 용작이란 벼슬을 신설했다. 용작이 받는 국록은 대부와 동등했다. 이 용작 벼슬에 들려면 반드시 천근의 무게를 들어야 하고 화살 7대를 관역에 다 적중시켜야 했다. 맨 먼저 식작가 곽채가 용작으로 뽑혔고 그 다음에 가거, 병사, 공손호, 봉구, 택보, 양윤, 누인 등이 뽑혔다. 제장공은 매일 그들 9사람을 궁중으로 불러 훈련시키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어느 날 시신이 와서 아랜다. 진나라 대부 난영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왔나이다. 제장공이 기뻐한다. 과인이 진나라의 원수를 갚으려 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대대로 섬기던 신하가 망명해 왔다니 기쁘도다. 어서 사람을 보내 난영을 정중히 영접해 오도록 하오. 이에 대부 안영이 간한다. 약한 나라는 큰 나라를 신이로서 섬겨야 하옵니다. 진나라와 새로이 동맹을 맺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추방당한 신하를 받아들일 수는 없사옵니다. 만약 진나라가 책망하면 뭐라 대답하겠나이까. 제장공이 크게 웃는다. 경은 어째서 우리가 약하다고 자처하오. 지난날의 맹약은 위급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었소. 어찌 우리 제나라가 저 노나라, 위나라, 조나라, 주나라처럼 끝까지 진나라를 섬길 수 있겠소. 제장공은 끝내 안영의 말을 듣지 않고 난영을 궁으로 영접해오게 했다. 난영은 제장공 앞에 엎드려 억울하게 추방당한 경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제장공이 위로한다. 경은 걱정하지 마오. 과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 그리고 제장공은 난영에게 큰 공간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후히 대접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주작과 형계는 난영 옆에 앉아 있었다. 제장공이 그들의 장대한 체격을 유심히 보며 이름을 물었다. 주작과 형계는 각기 이름을 아뢰었다. 제장공이 주작에게 묻는다. 그럼 그대가 지난날 평음 싸움에서 우리나라 장수 식작과 곽채를 사로잡았던 장수인가? 주작이 곧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제장공은 크게 웃으며 과인이 그대를 사모한 지 오래다 하고 두 장수에게 고기를 많이 주라고 분부했다. 제장공이 다시 난영에게 말한다. 경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부디 물리치지 마오. 난영이 대답한다. 무엇이든 군우의 명에 따르겠나이다. 부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저 두 장수를 잠시 과인에게 빌려주어.
난영은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응낙했다. 잔치가 끝난 후 난영은 수레에 올라 공간으로 돌아가며 탄식한다. 제장공이 도균을 못 보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보았다면 도균까지 빼앗았을 것이다. 제장공은 주작과 형계를 용작 말석에 두었다. 두 사람은 그 처사가 몹시 불만스러웠다. 어느 날 용작 전원이 제장공과 자리를 함께했다. 주작과 형계는 일부러 놀라는 체하며 식작과 곽채를 향해 소리친다. 너희들은 지난날 우리나라 군중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이곳에 있는가. 이에 곽채가 눈을 부릅뜨며 대답한다. 우리는 지난날 내 놈에게 속아 잡혔다가 간신히 도망쳐왔다. 주작이 분노하여 소리친다. 너는 내 입속에 들어있는 고기나 마찬가지다. 어찌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식작이 역시 노하여 소리친다. 지금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야말로 우리 밥상에 놓인 고기가 아니냐. 형계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너희들이 우리를 용납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주인인 난영에게로 돌아가겠다. 네 사람의 말다툼은 서로 칼을 들고 싸우려는 데까지 발전했다. 그러자 제장공이 좋은 말로 화해를 붙이고 술을 권해 위로했다. 제장공이 주작과 형계에게 말한다. 우리 제나라 사람 밑에 있기 싫어하는 그대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 서로 불평이 없도록 제도를 고치리라. 그리고는 용작을 다시 용작과 호작, 좌우 반으로 나눴다. 주작과 형계를 우반인 용작의 지휘자로 삼고 그 밑에 제나라 사람 노포계와 왕하를 소속시켰다. 또 좌반인 호작의 지휘자로는 식작과 곽채를 임명하고 그 밑에 7사람을 소속시켜 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좌우반에 배열된 것을 영광으로 알았으나 주작과 형계와 식작, 곽채 4사람은 더욱 서로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때 최조와 경봉은 제장공을 옹립한 공으로 둘 다 상경벼슬을 누리고 있었다. 제장공이 그 두 사람 집의 행차에서 놀 때는 군우와 신하의 구별이 없었다. 최조에겐 전처의 몸에서 출생한 아들 둘이 있었다. 큰아들은 최성, 둘째 아들은 최강이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최조의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최조는 다시 동가건의 여동생을 후처로 맞아들였다. 동가건의 여동생은 당공의 미망인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선 그녀를 당강이라고 불렀는데 그 용모가 천하절색이었다. 당강은 당공에게 출가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당무구였다. 당공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문상하러 갔던 최저는 우연히 당강을 보고 그 미모에 반했다. 그래서 동가건에게 청하여 당강을 후처로 맞아들였다. 그 후 최조와 당강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이 최명이었다. 최저는 후처인 당강을 몹시 사랑하여 동가건과 당강과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당무구를 모두 자기 가신으로 삼았다. 또 최저는 당강 소생인 최명을 자신의 적자로 세울 것을 약속했다. 어느 날 최저는 자기 집에 주연을 배설하고 제장공과 함께 술을 마실 때 당강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제장공은 당강의 용모에 반하여 동가건에게 간곡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동가건의 주선으로 당강은 제장공과 교정했다. 최저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당강을 추궁했다. 당강이 말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주공이 겁박하니 한낱 여자로서 어찌 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지금까지 나에게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소? 첩이 무슨 면목으로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최저는 한동안 생각하니 말한다. 그렇다. 그대에게는 죄가 없다. 최저는 이때부터 제장공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주영왕 22년 오왕 제본이 진나라에 청원하자 진평공은 자기 딸을 오왕에게 출가시킬 것을 승낙했다. 이 소문을 듣고 제장공이 최조를 불러 상의한다. 과인이 난영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언약했지만 아직 그 기회를 얻지 못했소. 듣건대 진나라 고국을 지키는 기호와 난영의 친분이 두텁다고 들었소. 이번에 진우의 딸이 오나라로 출가하게 됐으니 우리나라에선 예의 겸 부조로 잉첩 하나를 진나라로 보냅시다.
그리고 그 일행 속에 난영을 넣어 일단 고곡당으로 들여보냈다가 기회를 보아 진나라를 치게 하면 어떻겠소. 제장공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최전은 제장공과 진평공 사이가 악화되기를 바랐다. 일단 사이가 악화된다면 진군은 반드시 제나라를 치러 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 모든 죄를 제장공에게 뒤집어 씌워 그를 죽일 수 있었다. 지금 제장공이 난영으로 하여금 진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두는 것부터가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최전은 제장공을 부추겼다. 비록 고곡당 백성들이 난영을 좋아한다 해도 자기 나라 도읍을 치진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친히 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하옵니다. 즉 난영은 고곡당에서 진나라 도읍으로 쳐들어가고 주공께서는 위나라를 토벌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다음 복영 땅을 거쳐서 진나라로 쳐들어가는 것이옵니다. 이처럼 양쪽에서 협공하면 반드시 진나라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제장공은 이 계책에 만족했다. 그래서 난영을 불러 그 계책을 알리니 그도 크게 기뻐했다. 신유가 난영에게 간한다. 지금까지 저는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인께서도 진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진우가 나를 신하로 대접하지 않는데 내 어찌 그를 충성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진우는 난시 성군의 공적을 생각지 않고 주인을 추방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주인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우리 진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영은 신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신유는 울면서 주인이 이번에 가신다면 반드시 누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유는 차라리 죽음으로 주인을 전송하겠습니다. 하고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결했다. 제장공은 종료 강씨를 잉첩으로 진나라에 보내기로 했는데 그녀를 진나라에 데리고 갈 사람은 대부 신기부였다. 난영과 그 일행은 여러 대의 운차에 타고 신기부 일행을 따라 고고까지 숨어 들어갈 작정이었다. 주작과 형계도 주인인 난영을 따라 함께 가겠다고 청했다. 그러나 제장공은 그들이 진나라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대신 식작과 곽채를 보내기로 했다. 이윽고 신기부 일행은 진나라 고곡당을 향해 떠났다. 그날 밤 늦게 고곡성으로 들어간 난영은 대부 서호를 찾아갔다. 서호가 난영을 보고 깜짝 놀라 묻는다.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난영이 급히 말한다.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밀실로 안내된 난영은 서호의 손을 잡고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서호가 묻는다. 주저하지 말고 어서 말씀하십시오. 난영이 눈물을 닦고 말한다. 대부도 알다시피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추방당해 그동안 조상의 제사도 받들지 못했소. 이번에 제후께서 내 신세를 딱하게 생각하여 이곳까지 보내준 것이오. 내 뒤를 따라 제나라 군사도 곧 올 것이오. 그대가 만약 군사를 일으켜 나와 함께 강주성을 친다면 제나라 군사가 밖에서 우리를 원조할 것이오. 그러면 우리는 쉽사리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일단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나를 모함한 무리부터 제거하고 진우를 받들어 제나라와 화친하면 우리 난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대부는 부디 나를 도와주오. 서호가 대답한다. 우리 진나라 군세는 강합니다. 또 범씨, 조씨, 지씨, 순씨들이 다 단결하여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 우리가 섣불리 군사를 일으켰다가 실패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난영이 말한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도경 한 사람만으로도 일군을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식작과 곽채는 제나라에서도 이름난 용장이며 나의 친척인 나뇨와 남방은 천하명궁이요. 아무리 진군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소. 또 지난날 내가 하군을 보자 할 때 위강의 손자 위서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내가 주선하지 않은 일이 없소. 그러니 내가 기별만 하면 위서는 성 안에서 내응할 것이오. 이만하면 일은 거의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소. 아무튼 내일 이곳 인심부터 알아본 다음에 일을 도모합시다. 이튿날 서호가 여러 관 속에서 말한다. 나는 며칠 동안 계속 꿈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태자 신생을 보았소.
그래서 제사를 지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로할 생각이요. 소호는 고곡당에 있는 태자 신생의 사당에 제향을 올리고 모든 관속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대접했다. 이때 난영은 벽 뒤에 숨어 태자 신생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을 연주했다. 잠시 후 서호가 음악을 멈추게 하고 탄식한다. 태자 신생은 참으로 원한이 많은 분이다. 우리가 어찌 차마 저 음악을 들을 수 있으리요. 그러자 여러 관속이 한숨을 쉬었다. 서호가 푸념한다. 신하된 사람은 다 마찬가지다. 난씨는 대대로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건만 억울한 모함을 받아 추방당했으니 태자 신생의 신세와 무엇이 다르리요. 모든 관속이 일제히 말한다. 난씨가 추방당한 것은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다 붕괴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난영이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주인으로 받들고 온 힘을 기울여 도울 것입니다. 관속 중엔 흥분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는 자도 있었다. 소호가 조용히 말한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오. 난영 장군이 여기 계시오. 그러자 난영이 병풍 뒤에서 뛰어나왔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히 절을 했다. 만약 이 몸이 여러분의 도움을 얻어 강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제히 종군을 자원했다. 이튿날 난영은 사람을 시켜 강주에 있는 위서에게 밀서를 보냈다. 위서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그 내용인즉 자기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고곡당 군사들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답장을 받고 난영은 크게 기뻐했다. 이에 서호는 고곡당 군사를 일제히 일으켰다. 병거 220승의 병력이었다. 이윽고 난영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강주성을 향해 출발했다. 난씨 일족 중에 노약자만 고곡당에 남고 싸울 수 있는 자는 다 따라 나섰다. 덕용이 선봉이 되고 식작가 난요는 우대장, 곽채와 남방은 좌대장이 됐다. 고곡에서 강주까지는 불과 60여리밖에 안 되는 거리로 반나절이면 갈 수 있었다. 강주성에 도착한 그들은 성곽을 부수고 곧 남문으로 돌진해 갔다. 강주성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이었다. 군사들은 황급히 성문 위로 올라갔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공격이라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고곡군은 거칠 것 없이 강주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범계는 아침 식사를 막 끝마친 후였다. 요왕부가 황급히 범계에게 달려가 보고한다. 난영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이미 남문까지 이르렀습니다. 범계는 크게 놀라 아들 범왕을 불러 속히 군사를 모아 적을 막으라 일렀다. 곁에서 요왕부가 말한다. 사세가 몹시 급박하니 대부께서는 속히 주공을 모시고 고궁으로 피하십시오. 고궁은 진문공 때 공궁 동쪽에 따로 신축한 궁전으로 그 넓이만도 10리가 넘고 그 안에 궁실과 대관이 있었다. 또한 많은 곡식이 저장되어 있었고 전국에서 뽑은 장사 3,000명이 수비하고 있는 견고한 궁이었다. 요왕부가 다시 말한다. 모든 대부들이 난영을 싫어하지만 위심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군명이라 속이고 우선 위서를 부르십시오. 범계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아들 범왕에게 위서를 데리고 나오라고 분부했다. 그리고 요왕부와 함께 내궁에 들어가 진평공에게 사태의 진상을 보고한 다음 은밀히 고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했다. 위서가 난영을 영접하기 위해 막 떠나려는 참에 범왕의 수레가 도착했다. 범왕이 급히 수레에서 내려 위서가 타고 있는 수레 앞에 가서 말한다. 난영이 반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주공께선 이미 고궁으로 거처를 옮기셨소. 우리 부친과 모든 대부가 다 고궁에 모여 있소. 주공께서 그대를 부르시니 나와 함께 갑시다. 당황한 위서가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범왕은 위서의 수레 위로 뛰어올랐다. 범왕은 재빨리 오른손에 칼을 뽑아들고 왼손으로 위서의 허리띠를 붙잡았다. 범왕이 어자에게 명령한다. 빨리 고궁으로 수레를 몰아라. 이윽고 수레는 동쪽 고궁을 향해 출발했다. 64. 난영 멸족. 아들 범왕을 보내 위서를 데려오라고 한 범계는 아무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친히 성위에 올라가서 바라보았다. 멀리 서북 방면에서 수레 한 대가 달려왔다.
그 수레 위에 범한과 위서가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범계는 곧 국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였다. 범계가 위서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장군이 난시와 가까우니 조심하라고 합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소. 장군이 나와 함께 난시를 쳐부순다면 주공께청에 고곡당을 주겠소. 위서는 이 한마디에 넘어갔다. 그리하여 범계와 함께 진평공에게 가서 적을 격파할 계책을 상의했다. 조무, 순호, 지삭, 한무기, 한기, 기호, 양설적, 양설일, 장맹적 등 여러 신하들이 계속 들어왔다. 그들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그 군세가 자목항했다. 한편 난영은 마침내 강주성 안으로 들어왔으나 위서가 약속한 대로 영접을 하지 않자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군사를 일단 시정어기에 주둔시키고 사람을 보내 사세를 탐지하게 했다. 얼마 후 탐지하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 보고한다. 진평공은 이미 고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문무백관들도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서 또한 고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난영이 소리친다. 그놈이 나를 속였구나. 내 기필코 그놈의 목을 쳐 죽이리라. 난영이 도경에게 지시한다. 지금 곧 가서 고궁을 공격하되 조심해야 한다. 내 장차 모든 부귀를 그대와 함께 누리리라. 도경이 대답한다. 저는 군사 반을 거느리고 가서 남쪽 관문을 공격할 테니 주인은 나머지 군사와 함께 북쪽 관문을 담당하십시오. 제나라 장수 식작가 곽체는 난영이 도경만 믿고 자기 두 사람의 존재는 무시하므로 어느 쪽이 이기건 구경이나 하자는 심사로 매사에 힘을 쓰지 않았다. 도경은 양손에 쌍극을 들고 수레를 타고 가서 남쪽 관문을 쳤다. 진나라 관군은 도경의 용맹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쳐들어오자 간담이 서늘했다. 조무는 비록 적이지만 도경의 용맹스러운 모습에 크게 감탄했다. 조무 밑에는 두 용장이 있었다. 그들은 해옹과 해숙 형제로서 둘 다 장창을 잘 쓰기로 유명했다. 그들은 조무가 도경의 용기를 칭찬하자 기분이 나빴다. 도경이 아무리 용맹스럽다 해도 머리가 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팔이 6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형제가 일지군을 거느리고 나가 도경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조무가 대답한다. 결코 적을 얕봐서는 안 된다. 두 장수가 손살같이 관문 밖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친다. 도경은 들으라. 너 같은 장수가 역적놈을 따르다니 안타깝구나. 속히 항복하라. 그러면 전하위복이 되리라. 도경은 크게 노하여 군사들에게 성둘레의 구덩이를 돌로 메우라고 명령했다. 군사들은 돌을 날라 구덩이를 메우기에 분주했다. 성급한 도경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쌍극을 양손에 나눠 잡고 구덩이를 뛰어넘어 해옹을 단번에 찍어 죽였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 도망치는 해숙을 쫓아갔다. 해숙은 북쪽 관문으로 달려가다가 담위에서 내려주는 줄을 타고 황급히 기어 올라갔다. 해숙을 놓친 도경이 다시 해옹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군사들이 궁 안으로 들어간 후였다. 이에 도경은 군사를 거느리고 본영으로 돌아갔다. 한편 해숙이 홀로 고궁으로 돌아가 해옹의 죽음을 고하자 조무는 매우 애석해했다. 해숙이 말한다. 내일 소장이 다시 나가 반드시 형님의 원수를 갖고야 말겠습니다. 곁에서 순호가 말한다. 나의 부하 모둥은 이미 늙었지만 그에겐 모강과 모경 두 아들이 있어. 그들은 천근을 거뜬히 들어올리는 장사요. 지금 그들은 주공을 호위하고 있는데 오늘 밤 모둥을 시켜 불러올 생각이요. 내일 세 사람이 함께 나가 싸우면 능히 도경을 이길 수 있을 것이요. 이튿날 모강과 모경 형제가 조무에게 왔다. 그들은 과연 기골이 장대하고 씩씩했다. 조무가 그들 형제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해숙과 함께 나가 꼭 이기고 돌아오라. 한편 도경은 새벽부터 군사들을 시켜 성둘레의 구덩이를 다 메우고 관문 앞에 나가 싸움을 걸었다. 잠시 후 관문이 열리며 세 장수가 뛰어나왔다. 도경이 크게 소리친다.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한꺼번에 덤벼라. 세 장수 중 하나는 장창을 잡고 둘은 큰 칼을 휘두르며 도경에게 덤볐다.
도경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병거에서 훌쩍 뛰어내려 쌍극을 빙글빙글 돌렸다. 어느새 모경의 병거 바퀴가 도경의 극에 맞아 부서졌다. 이를 본 모강은 재빨리 도경에게 달려들었으나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늙은 장수 모등은 친히 뛰어나가 모강 형제와 해숙을 데리고 돌아왔다. 동시에 도경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문을 일제히 공격했다. 관문 위에서 돌과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다. 이에 도경의 군사들은 많이 죽고 부상당했다. 그러나 도경은 조금도 상한 곳이 없었다. 참으로 보기 드물게 용감한 장수였다. 도경과 싸워 연거푸 2번을 진 조문은 이제야 이 사실을 범계에게 보고했다. 범계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도경 하나를 못 이기니 어찌 난시무리를 무찌를 수 있으리요. 그날 밤 범계는 촛불을 켜놓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 곁에서 범계의 시중을 들던 종이 머리를 조아리며 묻는다. 원수께서 걱정하심은 도경 때문이 아니옵니까? 범계가 바라본즉 비표였다. 그는 도안가의 부하장수 비성의 아들이었다. 도안가 일당이 몰락했을 때 비표도 관직을 박탈당하고 종이 되어 중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범계는 비표의 말이 신통했다. 너에게 도경을 이길 좋은 계책이라도 있느냐? 그렇다면 내 큰 상을 내리리라. 이에 비표가 은밀히 말한다. 소인은 종 명부에 올라 있어 아무리 훌륭한 뜻을 품고 있을지라도 출세할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원수께서 소인의 이름을 종 명부에서 지워주신다면 기필코 도경을 죽여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범계가 대답한다. 내가 만일 도경을 죽이기만 한다면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중군아장으로 임명하겠다. 원수께선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내 어찌 너에게 실없는 말을 하겠느냐. 그 점은 추호도 걱정 말아라. 그런데 병거와 군사는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비표가 대답한다. 지난날 도경이 이곳 강주에 있을 때 소인과 서로 알고 지냈는데 자주 내기를 걸고 씨름을 했습니다. 원래 도경은 성미가 급하고 혼자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소인은 혼자 관문을 나가서 도경을 사로잡을 계책이 이미 서 있습니다. 범계가 묻는다. 그렇다면 혹 관문을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딘가로 도망쳐 버리려는 속셈이 아니냐. 소인에겐 칠순이 훨씬 넘은 노모와 어린 자식과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어찌 죄인의 몸으로 다시 죄를 지어 불충불효한 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이에 범계는 비표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갑옷 한 벌을 내줬다. 이튿날 비표는 갑옷 위에 연포를 입고 머리엔 위변을 쓰고 발엔 마구를 신었다. 또한 허리엔 비수를 차고 손에는 50이근이나 되는 동추를 들고 범계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소인이 이제 도경과 싸워 그를 죽이면 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경의 손에 죽고 맙니다. 결코 소인과 도경이 이 하늘 아래 함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 남쪽 관문까지 친히 가서 그대가 싸우는 걸 지켜보겠다. 비표는 범계와 함께 남쪽 관문에 이르렀다. 조무와 순우가 범계를 영접하며 도경의 용맹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범계가 대답한다. 오늘은 비표가 홀로 도경과 맞서 싸울 것이오. 우리는 주공의 천복을 빕시다. 이때 관문 밖에서 싸움을 도두는 큰 소리가 들렸다. 비표가 관문 위에서 말한다. 도경은 이 비표를 알아보겠는가? 도경이 고개를 들어 비표를 쳐다보며 말한다. 너는 나와 생사를 걸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를 무서워해도 나는 무섭지 않다. 군사와 병거를 뒤로 물리고 나와 단둘이 싸워보자. 그래야만 누가 이기든 간에 후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이에 도경이 쾌히 응낙한다. 내 말이 내 뜻과 똑같다. 도경은 군사들에게 멀리 물러서라 일렀다. 잠시 후 관문이 열리며 비표 혼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은 관문 앞에서 20여 합을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비표가 한참 싸우다가 문득 말한다. 내가 소변이 급하니 잠시 쉬자. 도경이 대답한다. 오냐, 기다리마.
비표는 이미 서쪽 빈토에 얕은 담이 있는 것을 보아두었다. 비표가 획 돌아서서 그쪽으로 달려가자 도경이 급히 뒤를 따라갔다. 달아나던 비표는 담을 붙들고 몸을 날려 그 안으로 뛰어넘어갔다. 뒤쫓던 도경도 비표를 따라 담을 넘었다. 도경은 비표가 앞으로 달아나는 줄만 알았지 바로 뒤에 있는 큰 나무에 숨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담을 뛰어넘은 도경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느닷없이 비표가 52근이나 되는 동추를 번쩍 들어 뒤통수를 내리쳤다. 비명소리와 함께 도경의 머리가 깨졌다. 앞으로 쓰러지려던 도경은 비표의 앞가슴을 움켜잡고 일어서려 했다. 그 순간 비표는 허리에 차고 있던 빗으로 도경의 목을 쳤다. 비표는 땅바닥에 떨어진 도경의 목을 들고 다시 담을 뛰어넘어 밖으로 나왔다. 관문 위에서 구경하던 장수들은 비표가 도경의 목을 손에 들고 나타나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에 관문이 열리고 해숙과 모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난군을 무찔렀다. 도경을 잃은 난군은 반은 죽고 반은 항복했다. 범계가 하늘을 우러러 외친다. 이는 우리 주공의 복이로다. 범계는 친히 수를 따라 비표에게 권한 다음 함께 진평공에게 갔다. 진평공은 비표에게 병거 1승을 하사하고 다시 사관을 불러 그를 공적제일로 기록하라 분부했다. 한편 난영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관문을 공격하며 도경이 승전했다는 소식이 오기만 학수고대했다. 난영이 부하들에게 말한다. 나에게 도경 같은 장수가 하나만 더 있다면 이 고궁을 격파하는 데 무슨 근심이 있으리요. 이에 식작이 곽채의 발을 슬쩍 밟으니 곽채는 눈짓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비웃었다. 그러나 나녀와 남방은 공을 세우려고 화살과 날아오는 돌을 무릅쓰고 싸웠다. 고궁 북쪽 관문을 맡은 한무기와 한기는 그동안 난군에게 몇 번 패했기 때문에 경솔이 나가지 않고 굳게 지키기만 했다. 공격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난영은 비로소 도경이 죽었다는 것과 난군이 완전히 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난영은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식작과 곽채를 불러 앞으로의 대책을 상의했다. 식작과 곽채가 말한다. 도경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난요가 말한다. 오늘 밤 모든 군사를 북문에 모은 다음 삼경이 되면 관문에 불을 지르고 고궁 안으로 쳐들어갑시다. 난영은 비상수단으로 난요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한편 진평공은 주연을 베풀고 여러 신하와 함께 술을 마시며 승전을 축하했다. 북쪽 관문 수비대장인 한무기와 한기도 연회에 참석하여 진평공에게 술을 따라 바친 다음 이경이 지나서야 돌아갔다. 그들이 북쪽 관문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에선 요란한 바퀴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난군이 몰려와 일제히 관문을 향해 화전을 쏘았다. 관문은 곧 불타올랐다. 관문한 군사들은 치솟는 불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난군이 마침내 외관문을 점령하자 한무기 등은 내관으로 물러갔다. 그리고 범계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이에 범계는 위서에게 남쪽 관문을 지키라 하고 그 대신 남쪽 관문에 있던 순호를 북쪽 관문으로 보내 한무기와 한기를 도와주라고 분부했다. 그런 후 범계는 진평공과 함께 대위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았다. 난군은 북쪽 외관문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범계가 다시 지시한다. 이렇게 조용한 건 필시 무슨 계교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무기에게 가서 물에 불린 소가죽을 내관문 둘레에 치라고 해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난군은 내관문을 향해 화전을 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내관문엔 물에 불린 소가죽으로 만든 장막이 둘러쳐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화전을 쏘아도 소용이 없었다. 난군과 진군은 밤새도록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자 잠시 휴전을 했다. 범계가 아들 범왕에게 분부한다. 우리가 난군을 속히 물리치지 못하면 이 기회를 타서 제나라 군사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것이다. 너는 곧 비표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북문으로 가서 적의 배후를 쳐라. 한무기와 한기는 그대로 내 관문을 지키게 하고 순호와 모강은 정면에서 적과 싸우게 하라.
즉 적을 앞뒤로 협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무와 위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남쪽 관문을 굳게 지켜야 한다. 이에 범왕은 병거에 중군기를 꽂고 난군의 배후를 치기 위해 북문으로 달려갔다. 범왕이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오늘 싸움에서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패전한다면 나는 칼로 내 목을 쳐서 자결할 생각이다. 이 말에 범왕을 따르는 군사들은 더욱 힘을 냈다. 한편 순호는 범계의 명을 받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윽고 외관문 안에 주둔해 있던 난군이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순호는 범왕이 난군의 배후를 치기 시작한 것을 알고 북을 울리며 내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모강이 앞서 나가고 그 뒤를 따라 순호와 군사들이 쏟아져 나갔다. 난영은 진군이 안팎으로 협공하지 않을까 염려해 미리 외관문 입구를 철엽차로 막아놓았다. 그래서 순호와 모강은 외관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때 밖에서 범왕이 난군의 배후를 쳤다. 난요는 진나라 중군기를 꽂은 병거가 이리저리 내닫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분부한다. 진나라 원수가 친히 출전했나 보다. 빨리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오너라. 한 군사가 알아보고 와서 보고한다. 진나라 원수가 아니라 소장군 범왕이 출전한 것입니다. 난요는 그제야 안심하고 활을 들고 병거 위에 올라가 좌우 군사들에게 분부한다. 내 화살을 맞고 죽은 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올가미와 밧줄을 많이 준비해 놓아라. 그리고 진군 속으로 들어가 마구 활을 쏘니 하나도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잠시 후 한 장수가 병거를 몰고 달려왔다. 같은 병거에 탄 난영이 난요에게 말한다. 저자가 바로 우리 도경 장군을 죽인 비표입니다. 형님, 저놈을 쏘십시오. 잠시 기다렸다가 저놈이 이리로 가까이 오면 그때 쏘겠다. 바로 이때 범왕이 탄 병거가 손살같이 난요의 병거 옆을 지나갔다. 이에 난요는 비표보다 범왕을 먼저 쏴 죽이고 싶었다. 난요는 지나간 병거를 추격하며 활을 들어 범왕을 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백발백중이라는 난요의 화살이 빗나갔다. 범왕은 화살이 바로 자기 귀밑을 스치고 지나가자 뒤를 돌아보았다. 범왕이 자신을 추격하는 난요를 보고 크게 호통친다. 이 역적놈아, 너의 죽음이 목전에 왔거늘 어찌 나를 쏘는 것이냐. 그러나 난요는 대답하지 않고 병거를 돌려 달아났다. 범왕을 적당한 곳까지 유인하여 화살로 쏴 죽일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나라 장수 식작과 곽채는 혹시나 난요가 범왕을 죽여 공을 세울까 셈이 났다. 식작과 곽채가 난요의 병거를 향해 크게 소리친다. 난시는 이미 패했소이다. 이 말에 난요의 병거를 몰던 어자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에 쏜살같이 달리던 병거가 길가에 서 있던 괴화나무를 떠받았다. 이에 난요의 병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난요는 부서진 병거 밑에서 간신히 기어나오다 어느새 뒤따라온 비표의 장창에 찔려 죽었다. 난요의 병거에 함께 타고 있던 난영은 급히 도망쳤기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을 망쳐놓은 식작과 곽채는 차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식작은 위나라로, 곽채는 진나라로 각각 달아났다. 이에 남방은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고 군사를 거두어 난영과 함께 남쪽으로 달아났다. 그들이 남쪽 관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위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 길을 막았다. 난영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정리를 생각하여 보내달라고 호소하자 위서는 군사를 양편으로 나눠 세우고 길을 비켜주었다. 난영과 남방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황망히 고곡당으로 달아났다. 잠시 후 조무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위서에게 묻는다. 얼마 전에 난영이 분명히 이곳을 지나갔을 텐데 왜 사로잡지 않았소? 그는 소단의 곡이며 도관의 지와 같은 신세요. 나는 지난날의 우위를 생각하여 차마 난시를 추격하지 못했소. 조무 역시 난영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그들을 뒤따라가지 않았다. 범계는 난영이 멀리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고 위서가 인정상 잡지 못했으리라고 짐작했지만 전혀 추궁하지 않았다. 범계가 자기 아들 범왕을 불러 말한다. 이번에 난영을 따라온 군사는 모두 고곡 사람이었다. 그들은 반드시 고곡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미 전의를 상실한 그들을 무찌르고 오너라. 이에 순호가 범한과 함께 가겠다고 자원하자 범계는 그 청을 허락했다. 드디어 범한과 순호 두 장수는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고곡 땅을 향해 출발했다. 이와 동시에 범계는 고궁에 있는 진평공을 모시고 공궁으로 돌아갔다. 진평공은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노예 명부를 태워버렸다. 그래서 비표 덕분으로 20여 명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고 비표는 언약대로 아장이 되었다. 한편 제장공은 난영을 먼저 보내 진나라를 치게 한 연후에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왕손휘를 대장으로 삼고 신선우를 부장으로 삼고 진나라 장수인 주작과 형계를 선봉으로 삼고 안리를 후군으로 삼아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 먼저 위나라를 공격했다. 그러나 위나라는 성만 굳게 지키며 나와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장공은 위나라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군사를 돌려 예정대로 진나라 국경을 쳤다. 제나라 군사는 조가 땅을 포위한 지 3일 만에 이를 점령했다. 제장공은 조양산으로 올라가서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 군사를 다시 2대로 나눴다. 왕손희와 모든 장수는 전대가 되어 왼쪽 맹문해로 진군했으며 제장공은 용, 호, 이작을 후대로 삼아 친히 오른쪽 공산으로 진군했다. 그들은 태행산에서 다시 만나기로 언약하고 헤어졌다. 제장공이 공산에 이르러 노숙하던 중 형계가 독사에게 물려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제장공은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제장공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 이틀 만에 태행산에 도착해서 왕손이가 거느린 군사와 만났다. 그들은 장차 진나라 도읍인 강주성을 공격할 일을 의논했다. 그들이 의논을 마치고 태행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장공은 뜻밖의 보고를 받았다. 난영이 대패하여 고곡 땅으로 달아났고 진우는 대군을 일으켜 그들을 추격하고 있나이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는구나. 제장공은 길이 탄식하고 군사를 거두어 귀국해버렸다. 한편 범한과 순호가 고곡 땅을 포위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난영은 여러 번 대항했으나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난영의 군사는 거진반이 전사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마침내 고곡성이 함락되던 날 수신서우는 자결하고 난영은 진군에게 사로잡혔다. 순호가 난영을 함거에 태워 강주로 압송하려 하자 범항이 말한다. 주공께서 성품이 우유부단하여 난영이 애걸하면 그 죄를 용서할지도 모르오. 그러면 뒤에 무슨 변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소. 그날 밤 범항은 사람을 시켜 난영과 그 일족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단지 난시 일족 중 남방만이 몰래 송나라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싸움이 끝난 후 범계는 늙었음을 내세워 스스로 사퇴하고 대신 조무가 정사를 맡았다. 한편 진나라를 토벌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제장공이 본국 경제에 이르러 군사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일찍이 평음 땅에서 진나라와 싸웠을 때 거나라는 진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했었다. 아직도 그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이제 안갚음을 해야겠다. 제장공은 곧 주작 가거 등에게 각기 병거 5승을 주어 5승지빈이라 명했다. 가거가 임치 사람인 화주와 기양의 용맹을 들어 청거하자 제장공은 곧 사람을 시켜 그들을 불러오게 했다. 이에 화주와 기량이 와서 제장공을 아련한다. 제장공이 그들에게 병거 1승을 주며 말한다. 그대들은 이 병거를 함께 타고 나가서 공을 세우시오. 제장공 앞에서 물러나와 화주가 기양에게 불평한다. 주공은 우승지빈이란 것을 편승했소. 그리고 주공은 우리 두 사람을 불렀소. 그들이나 우리나 용맹스럽다고 해서 부른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겐 한 사람에게 병거 5승씩 주고 우리에겐 1승밖에 주지 않으니 이는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오. 그대는 나와 함께 병거를 돌려주고 다른 나라로 갑시다. 나에겐 늙은 어머니가 계시오. 일단 집으로 돌아가 하직 인사를 드리고 함께 떠납시다. 기양은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뜻을 말했다. 어머니가 대답한다. 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대로 산다면 너는 죽어도 후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오승지빈과 같은 대접을 받지 못해 다른 곳으로 떠난다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를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예로부터 군명은 거역치 못하는 법이다. 기양은 화주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다. 화주가 말한다. 노부인께서도 군명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거역하겠소. 드디어 화주는 병거 한 대에 기양과 함께 타고 제장공을 호위했다. 제장공은 군사를 며칠 동안 쉬게 한 다음 다시 전령을 내렸다. 왕손이는 대군을 거느리고 그냥 국경을 지키게 하고 우승지빈과 정병 3,000명을 선발하여 거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화주와 기양이 전대가 되어 앞서가기를 청하니 제장공이 묻는다. 그대들은 병거와 군사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애초에 주공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만이 가고자 하옵니다. 병거는 주공께서 주신 한 대면 충분하옵니다. 제장공은 그들의 용기를 시험하려고 웃으며 허락했다. 화주와 기양은 서로 번갈아 말을 몰기로 했다. 그리고 출발 직전에 말한다. 누구든 한 사람만 차오가 되어 우리와 동행하면 적군 일대쯤은 능히 당적할 것이다. 그러자 군사 한 명이 나서며 청한다. 소인이 두 장군을 따라가겠습니다. 화주가 묻는다. 그대는 누군가? 소인은 제 나라 사람으로 수푸중이라 합니다. 두 장군의 의기와 용기에 탐복하여 기꺼이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이에 세 사람은 병거 한 대에 함께 타고 깃발 하나에 북을 달고 떠나갔다. 그들은 먼저 거나라 성 밖에 이르러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거나라 여비공은 제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친히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성 밖을 순시했다. 이때 화주와 기양이 탄 병거를 만나 누구냐고 힐문하려는데 화주가 먼저 눈을 부릅뜨고 소리친다. 우리는 제나라 장수다. 누가 나와서 우리와 겨뤄보겠는가? 여비공은 깜짝 놀랐으나 제나라 병거가 단 한 대뿐이고 후속 부대도 없는지라 곧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제나라 두 장수는 수푸중에게 너는 쉬지 말고 북을 두들겨라 하고는 각각 장창을 들고 병거에서 뛰어내렸다. 두 장수는 자충우돌하며 거나라 군사의 거진 반을 죽였다. 여비공이 급히 소리친다. 과인이 이미 두 장수의 용맹을 알았으니 더 이상 싸울 것 없어. 이제 내 거나라를 두 장수에게 나눠줄 테니 과인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소. 자기 나라를 버리고 적에게 기수 남은 충이 아니며 군명을 받은 몸이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신이 아니오. 적진에 들어가 적군을 많이 죽이는 것만이 장수된 자의 본분이라 거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이오. 두 장수는 말을 마치자 더욱 분전투고했다. 여비공은 도저히 당적할 수 없어 대패하고 도망쳤다. 이윽고 제장공의 대군이 도착했다. 제장공은 두 장수가 승전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을 불러들였다. 제장공이 화주와 기양에게 말한다. 과인이 이제야 그대들의 용맹을 알았소. 이제 더 적과 싸울 필요가 없어. 내 장차 제 나라를 나눠줄 테니 나와 부귀를 함께 하도록 하오. 화주와 기양이 대답한다. 주공께서 오승지빈을 편성하시고도 우리 두 사람을 그 속에 넣지 않으시니 이는 우리의 용맹을 낮게 평가하신 것이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익만 생각한다면 이는 스스로 우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옵니다. 적진에 쳐들어가 마음대로 적을 살상함은 장수의 직분이옵니다. 하오니 제 나라의 이해관계는 신등이 알 바 아니옵니다. 말을 마친 화주와 기양은 다시 거성의 차오문으로 향했다. 두 장수가 오는 것을 보고 있던 여비공은 군사들에게 좁은 길목에 도랑을 깊게 파고 숯불을 피워올리게 하여 불길 때문에 사람이 통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때 수푸중이 두 장수에게 말한다. 듣건대 자고로 후세의 이름을 남긴 사람은 모두 어려운 때에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합니다. 이제 내가 두 장군께서 능히 불길을 뛰어넘게 하겠습니다. 수푸중은 방패를 깔고 불 위에 드러누워 두 장수로 하여금 자기의 몸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 두 장수가 무사히 불길을 건넌 다음 돌아보니 수푸중은 노린내를 풍기며 지글지글 타고 있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두 장수는 소리 높여 울었다. 기양은 울다가 곧 눈물을 닦았으나 화주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기양이 묻는다. 죽는 것이 두려운가? 왜 자꾸만 우는 것이오?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소?
수프 중의 용맹은 나와 같은데 그가 나보다 먼저 죽었으니 이렇듯 애달퍼하는 것이요. 여비공은 두 장수가 숯불이 벌겋게 타는 도랑을 건너자 급히 활 잘 쏘는 궁수 100명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차오문 좌우에 매복시키고 두 장수가 가까이 오면 일제히 쏘라고 명령했다. 화주와 기양이 성문을 향해 쳐들어오자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두 장수는 한편으론 화살을 막으며 한편으론 힘껏 싸워 적군을 27명이나 죽였다. 거나라 군사들은 성 위에서 계속 화살을 쏘아댔다. 드디어 기양이 먼저 화살에 맞아 죽고 화주도 수십 대의 화살을 맞았다. 그는 기력이 없어 거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혔다. 여비공은 기양의 시체와 중상을 입은 화주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한편 제장공은 화주와 기양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보고를 받고 곧 대군을 일으켜 차오문으로 쳐들어갔다. 그곳에서 기양과 수푸중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은 제장공은 크게 노하여 일제히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여비공은 제장공에게 사신을 보내 화평을 청했다. 거나라 사신이 제장공에게 아랜다. 우리 주공께선 그 세 사람이 제 나라에서 보낸 장군인 줄도 모르고 그만 일을 저질렀나이다. 그러나 이번 싸움에서 기국은 겨우 2사람만 죽고 1사람만 부상당했지만 우리 군사는 이미 100여 명이나 죽었나이다. 3사람은 마치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온 것 같았사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나라에서 죽였다 하겠사옵니까? 우리 주공께선 기국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다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하오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제장공은 아직도 노기가 풀리지 않았다. 다급해진 여비공은 부상 입은 화주와 기양의 시체를 돌려보내고 또 많은 황금과 비단을 바쳤다. 그러나 제장공은 노여움을 풀지 않았다. 이때 본국에서 왕손이가 급보를 보내왔다. 지금 진나라는 송나라, 노나라, 위나라, 정나라 군우와 이 땅에서 회견하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상의하는 중이라 합니다. 하오니 주공께선 속기 군사를 거두어 귀국하십시오. 제장공은 이 급보를 받고서야 거나라 사신을 다시 불러 화평을 승낙했다. 이에 거나라 여비공은 다시 많은 황금과 비단을 제장공에게 바쳤다. 제장공은 그날로 거나라를 떠났다. 제장공은 귀국하여 성 밖에 기양의 시체를 비냈다. 마침 기양의 아내 맹강이 남편의 시체를 영접하러 성 밖으로 나오다 제장공을 만났다. 제장공은 수레를 멈추게 하고 맹강의 슬픔을 조상했다. 맹강이 제장공에게 절하고 아랜다. 세상을 떠난 첩의 남편에게 죄가 있다면 주공의 조문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첩의 남편에게 죄가 없다면 고인의 집이 성 안에 있는데 어찌 그 시체를 교회에 빈할 수 있사옵니까? 성 밖은 문상할 장소가 아니오라 첩은 문상을 받을 수 없나이다. 이에 제장공은 크게 부끄러웠다. 이는 과인의 허물이요. 기양의 위패를 집으로 옮기고 다시 사람을 보내 문상하게 하리이다. 그 후 맹강은 성 밖에서 장사 지내기로 했다. 그녀는 노숙하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남편의 간을 어루만지며 통곡했다. 마침내 맹강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리고 그 대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맹강이 울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문득 제나라 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무너졌다. 제나라 백성들은 이 기이한 징조를 가리켜 맹강의 기막힌 슬픔과 정성과 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나라에 돌아온 화주도 워낙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죽었다. 화주의 아내도 다른 부녀자들이 과부가 되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슬피 통곡했다. 훗날 맹자가 화주와 기양의 아내가 그 남편의 죽음을 너무도 슬피 통곡했기 때문에 마침내 음탕무도한 제나라의 풍속까지 고쳐졌다 하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일을 두고 칭찬한 것이었다. 이때가 주영왕 12년이었다. 이해에 황하가 범람하여 평지에도 물이 한 길이 넘었다. 그래서 진평공은 제나라를 치려다 그만두었다. 한편 제나라 우경인 최저는 자기 아내와 사통하는 제장공을 더욱 원망했다. 그래서 그는 진군이 쳐들어오면 같은 벼슬에 있는 경봉과 함께 제장공을 죽여버리고 나라를 반씩 나눠 갖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진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최저는 몹시 우울했다.
어느 날 제장공은 곁에서 자신의 시중을 드는 가수의 사소한 실수에 크게 노하여 곤장을 100대나 때렸다. 이를 안 최저는 가수가 제장공에게 마음속으로 반감을 품고 있다는 걸 알고 뇌물을 주어 자기 신복으로 삼았다. 그 후 최저는 가수를 통해 제장공의 일거일동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65. 영희천정. 주영왕 24년 5월이었다. 거나라 여비공은 제장공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기로 언약하고 우호를 맺었기 때문에 친히 제나라 도우 임치로 갔다. 이에 제장공은 크게 기뻐하며 북각의 주연을 배설하고 여비공을 대접했다. 그런데 최조의 집이 바로 이 북각 부근이었다. 제장공에게 항상 앙심을 품고 있던 최조는 이제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대부가 이 잔치에 참석했건만 최조는 병을 핑계하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을 은밀히 연회장으로 보내 제장공의 동정을 탐지하게 했다. 얼마 후 신복 부하가 돌아와 가수의 말을 전한다. 주공께서 연회가 끝나는 대로 대감을 문병하러 온다고 합니다. 이 말에 최조가 비웃었다. 주공이 어찌 내 병이 근심스러워 문병하러 오겠느냐. 문병을 구실로 내 아내와 교정하려는 수작이 분명하다. 최저가 아내 당강을 불러 말한다. 나는 오늘 폭군을 없애버릴 생각이요. 만약 그대가 내 말에 따른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추행을 눈감아주고 또 그대의 소생을 내 적자로 삼겠소. 그러나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먼저 그대 모자부터 없애버릴 생각이요. 여자는 남편의 말을 따를 뿐입니다. 첩이 어찌 장부의 분부를 거역하겠습니까? 이에 최저는 당무구에게 무사 100명을 거느리고 내실 좌우방에 매복해 있으라고 분부했다. 그리고 최성과 최강에겐 무사들과 함께 문 안에, 동각원에겐 문 밖에 매복하게 했다. 일을 시작하는 신호는 종을 울리는 것으로 했다. 최저는 다시 가수에게 밀서를 보내 제장공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을 지시했다. 한편 제장공은 당강을 생각하느라 침식마저 잊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저가 요즘 들어 부쩍 집안을 엄중히 감시하기 때문에 당강을 만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최저가 병으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자 마음은 이미 당강에게 가 있었다. 제장공은 연회가 끝나자마자 최저의 집으로 갔다. 제장공이 최저의 병세를 묻자 문지기가 대답한다. 대감께선 병이 위중하여 약을 드시고 누워 계시옵니다. 제장공이 다시 묻는다. 지금 대감이 어느 방에 누워 있느냐? 바깥 사랑채에 누워 계십니다. 이에 제장공은 크게 기뻐하며 곧장 당강에 있는 내실로 들어갔다. 이때 제장공을 수행하는 자는 주작, 가거, 공소노, 누인 4사람과 가수였다. 가수가 그들에게 말한다. 주공께서 이 집에 오신 목적은 그대들도 짐작할 것이요. 그러니 공연히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분위기를 깨뜨리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오. 주작 등은 가수의 말을 쫓아 대문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가거는 자신 한 사람쯤 들어간다고 방해될 것은 없다고 고집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가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중문을 단단히 걸었으며 문지기는 다시 대문을 닫고 빗장까지 질러 놓았다. 한편 제장공이 내실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아름답게 단장한 당강이 반갑게 맞이했다. 제장공이 자리에 앉아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비가 들어와서 말한다. 대감께서 목이 마르니 꿀물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당강이 선뜻 일어서며 제장공에게 말한다. 주공께선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첩이 꿀물을 갖다 드리고 오겠나이다. 당강이 시비와 함께 급히 나가자 제장공은 난간에 기댄 채 당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당강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무료해진 제장공이 노래를 지어 나직하게 부른다. 그윽한 방이여, 미인이 거처하는 곳이여, 깊숙한 방이여, 미인과 만나는 곳이여, 미인이 보이지 않으니 우울한 내 마음이여. 제장공이 노래가 끝났을 때 복도에서 칼 뽑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장공이 깜짝 놀라 분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밖에 가수가 있으면 들어오너라.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때 호련히 좌우방에 매복하고 있던 무사들이 일어섰다. 제장공은 크게 놀라 변이 생긴 것을 직감했다.
제장공은 달아나기 위해 잠겨있는 뒷문을 주먹으로 부수고 나가 다락 위로 뛰어 올라갔다. 당무구가 무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서 다락을 포위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친다. 최대감의 언명이다. 속히 저 음란한 도적을 잡아라. 제장공이 다락 난간에 기대서서 호령한다. 나를 모르겠느냐. 나는 이 나라 군우다. 그러니 어서 나를 무사히 돌려보내 주어라. 최대감의 명령이라 내 마음대로 못하오. 최대감은 어디 있느냐. 내 맹세코 이번 일로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최대감은 병이 위중하여 이곳에 나올 수 없어. 그렇다면 다른 도리가 없구나. 내 죄를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놓아주면 태묘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당무구가 대답한다. 우리는 유부녀와 정을 통한 사람만 문책할 뿐 주공이란 것과는 상관없어. 만일 주공이 자기 죄를 알고 있다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 이상 욕을 보지 않게 하시오. 그러나 제장공은 조금도 죽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다락에서 뛰어내려 담위로 기어 올라가다가 당무구가 쏜 화살을 맞고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에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제장공을 무참히 찔러 죽였다. 당무구는 곧 총을 울렸다. 이미 날이 저물 무렵이었다. 행랑처에 앉아있던 가거가 갑작스런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가수가 촛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실 쪽에 도적이 침입한 것 같소. 주공께서 그대를 찾으니 어서 들어가 보시오. 나는 대문 밖으로 가서 주작 장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소. 그 촛불을 내게 주오. 가수는 가거에게 촛불을 건네다가 일부러 떨어뜨렸다. 이에 사방이 어두워지자 가거는 바닥을 더듬어 칼을 찾아가지고 급히 중문으로 뛰어가다가 밧줄에 걸려 넘어졌다. 이때 중문 곁에 숨어있던 최강이 재빨리 뛰어나와 넘어진 가거를 단번에 찔러 죽였다. 한편 주작 등은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동각원이 그들을 대문 옆 바깥의 방으로 불러 술을 권했던 것이다. 주작 등이 허리에서 칼까지 풀어놓고 편안히 앉아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동각원이 빙그레 웃으며 설명한다. 지금 들린 종소리는 주공께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작이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저처럼 종까지 울리면서 즐기면 대부가 듣고 질투하지 않겠소. 동각원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지금 병 속에 누워 앓고 있는 사람이 어찌 시기할 정신이 있겠소. 이때 다시 종소리가 들려오자 동각원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한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고 오겠소. 동각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대문 근처에 매복해 있던 무사들은 일제히 칼을 뽑았다. 주작 등은 그제야 깜짝 놀라 급히 칼을 찾았으나 이미 동각원이 사람을 시켜 훔쳐간 뒤였다. 주작은 크게 노하여 대문 앞으로 달려가 수레를 탈 때 밟고 올라가는 솜돌을 번쩍 들어 무사들에게 던졌다. 또 공소노는 말을 메어두는 기둥을 뽑아 들고 사방으로 휘둘렀다. 이에 많은 무사들이 부상을 당했다. 주작과 공소노가 다시 횃불을 들고 무사들에게 대항하고 있을 때 채강과 채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공소노는 손살같이 채성으로 달려가서 그 팔을 부러뜨렸다. 동시에 최강이 긴 창으로 공소노와 누인을 찔러 죽였다. 이러는 동안 주작은 한 무사의 창을 뺏어들고 닥치는 대로 무사들을 찔러 죽였다. 동각원이 크게 부르짖는다. 음탕하고 무도한 주공은 이미 죽었다. 모든 장수들은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닌데 왜 목숨을 아껴 새 주공을 섬기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주작이 창을 내던지며 탄식한다. 나는 진나라에서 온 장수로서 그간 제후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았다. 지금 내가 그를 위해 힘껏 싸우기도 전에 제후가 죽었다니 이는 하늘의 뜻이로다. 이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동안 입은 제후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이윽고 주작은 돌담에 머리를 짓지어 자결했다. 이날 병사는 제장공이 피살됐다는 말을 듣고 조문 앞에 가서 칼로 목을 찔렀으며 봉구는 집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택부와 양윤도 제장공의 시체에 곡하러 가다가 주작, 공소노, 가거 등이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역시 길거리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이에 왕하는 노포계에게 함께 자결하자고 청했다. 노포계가 대답한다.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오.
차라리 달아났다가 뒷날 주공의 원수를 갚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 둘 중에 다시 우리 제나라를 바로잡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 서로 부르기로 합시다. 왕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럼 우리 함께 맹세합시다. 그들은 서로 맹세를 마친 다음 왕아는 거나라로 달아났다. 노폭에는 준비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앞서 아우 노포별에게 당부한다. 주공께서 살아생전에 용작이란 벼슬을 신설한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주공이 별세하셨다 하더라도 따라 죽는다고 충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내가 떠난 뒤에 체조와 경봉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장차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너의 힘을 빌어 주공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아우는 부디 내 말을 깊이 명심하여라. 이윽고 노포계는 진나라로 달아났다. 그 후 노포별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마침내 경봉의 가신이 되었다. 또 신손우는 초나라로 달아났다. 그 후 그는 초나라에서 벼슬을 얻어 우윤이 되었다. 모든 대부들은 최저가 난을 일으켜 제장공을 시해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문을 닫아 걸고 감히 나오는 자가 없었다. 오직 안영만이 최저의 집으로 가서 죽은 제장공의 다리에 이마를 대고 크게 통곡하다가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보고 당무구가 말한다. 안영을 죽여야만 세상의 비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안영은 그 인품이 어질기로 소문난 위인이라 섣불리 죽인다면 도리어 세상 인심을 잃게 될 것이요. 한편 최저의 집에서 나온 안영은 그 길로 진수무를 찾아가서 말한다. 새로운 분을 군위에 세워야 하지 않겠소. 진수무가 대답한다. 명성으로 따지면 이 나라에 고지와 국하가 있고 권세는 최저와 경봉이 장악했으니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소. 안영이 돌아간 다음 진수무가 탄식한다. 조정 안에 역적이 들끓고 있으니 내 어찌 그런 놈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리요. 그날 진수무는 송나라로 달아났다. 한편 안영은 다시 고지와 국하를 각각 찾아갔다. 그러나 식견이 풍부하다는 그들의 대답도 매한가지였다. 장차 최저가 이 나라 정권을 장악할 것이며 또 그 일당인 경봉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소. 이윽고 안영은 연신 탄식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경봉은 그 아들 경사에게 평소 제장공과 친밀히 지내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이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수레를 보내 궁으로 들어오는 최저를 영접하고 고지와 국하를 불렀다. 최저와 경봉이 그들에게 새로 군위에 오를 분을 말해보라고 하자 고지와 국하가 굳고 사양한다. 두 대부께서 알아서 주장하십시오. 경봉 역시 최저에게 이 일을 일임해버렸다. 최저가 말한다. 재용공의 아들 공자저구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으니 그를 받들어 군위에 세우면 어떻겠소. 게다가 공자저구의 생모는 노나라 대부 숙손교요의 딸이라 장차 노나라와 우호가 두터워질 계기가 될 것이오. 이 말에 여러 대부들은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공자저구를 군위에 세우니 그가 바로 재경공이다. 재경공은 즉위할 당시 나이가 어렸다. 최저는 어린 저구를 군위에 세운 다음 스스로 우상이 되고 경봉을 자상으로 임명했다. 이때 거나라 여비공은 아직 귀국하지 않고 제나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최저는 여비공을 불러 다시 동맹을 맺고는 거나라에 돌려보냈다. 최저가 당무그에게 지시한다. 제장공과 주작, 각어 등의 시체를 모두 북각에 매장하되 그 장례를 예법대로 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무덤에 창이나 칼 같은 무기는 일체 묻지 마시오. 혹여 그 영혼이 지하에 가서도 무력을 좋아할까 두렵구려. 다시 최저가 태사백을 불러 명령한다. 실록에 제장공이 학질에 걸려 별세했다고 기록하시오. 그러나 태사백은 명령에 불복하고 5월 의례일에 최저가 주공광을 시해했다고 기록했다. 최저는 그 기록을 보고 크게 노하여 태사백을 죽였다. 이때 태사백에게는 중, 숙, 개, 세 아우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형과 같은 직임을 맡고 있었다. 태사백의 다음 동생 중도 그 형과 똑같이 기록했다. 이에 최저는 태사중을 죽였다. 그 다음 동생 숙도 두 형과 다름없이 기록했다. 이번에도 최저는 용서 없이 태사숙을 죽였다. 막내 동생 개도 죽은 세 형들과 똑같이 기록했다.
최저가 그 기록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 태사계에게 말한다. 너의 형 셋이 이처럼 기록하여 죽음을 당했는데 너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쳤으면 너를 살려주겠다. 태사계가 단호하게 대답한다. 실록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이 역사를 맡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지난날 조돈이 진용공을 죽였을 때 태사동호는 서슴없이 조돈이 그 주공 이고를 시해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조돈은 그 기록을 보고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으로도 사직만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실록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사실을 쓸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우상께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 일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자꾸 감추려 하신다면 오히려 식자들의 웃음만 사게 됩니다. 나를 죽인다면 최우상은 더욱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최저가 탄식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직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없이 주공을 시해한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사실대로 기록하더라도 남들은 반드시 나를 이해할 것이다. 최저는 말을 마친 다음 태사계에게 실록을 던져주었다. 태사계가 그 실록을 집어들고 사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사시를 만났다. 태사계가 남사시에게 묻는다. 무슨 일로 이처럼 급히 오시오? 최저가 그대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 사건을 후세에 전할 수 없을까 염려하여 죽간을 가져오는 길이오. 태사계는 자신이 쓴 기록을 남사시에게 보여주었다. 이제야 남사시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최저는 태사의 굳건한 사명감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가수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워 죽여버렸다. 한편 제장공이 피살된 5월에 진나라는 물이 거의 빠져나갔다. 이에 진평공은 이 땅으로 모든 나라 제후들을 불러 장차 제나라를 토벌할 일을 의논했다. 이 소문을 들은 최저는 크게 당황하여 좌상 경봉을 급히 이 땅으로 보냈다. 이 땅에 도착한 경봉이 진평공에게 아랜다. 신들은 진나라의 토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미 기국을 대신해 제장공을 죽이고 공자조구를 받들어 군위에 세웠나이다. 이번에 즉위하신 공자조구는 노희의 소생이옵니다. 신들은 지난날과 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극력 노력하는 동시에 진나라에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일찍이 제장공이 침범한 조가 땅을 기국에 돌려드릴 것이며 종기와 악기도 함께 헌납하여 평소 흠모하던 성의를 조금이라도 표할까 하옵니다. 이어서 경봉은 다른 제후들에게도 많은 뇌물을 나눠주었다. 진평공은 흡족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강주성으로 돌아갔다. 또한 모든 나라 제후들도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진나라와 제나라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 한편 난영과 함께 진나라를 치다가 도리어 일만 망쳐놓고 위나라로 도망쳤던 식작은 주작과 형계 등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제나라에는 지난날 대부 솔림부와 영식으로 인해 군위에서 쫓겨난 위홍공이 아직도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나라 장수 식작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위홍공이 공손정에게 당부한다. 많은 뇌물을 가지고 가서 식작을 불러오시오. 장차 용맹한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인즉 그를 신복으로 삼아야겠소. 이리하여 식작은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망명 중인 위홍공을 섬기게 되었다. 바로 이해에 오왕 제번은 초나라로 쳐들어가서 우선 소땅 성문을 공격했다. 그런데 제번은 소땅을 지키던 초나라 장수 우신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래서 오나라 모든 신하는 제번의 바로 다음 동생 여제에게 왕위를 계승시켰다. 그 이유는 지난날 오나라 왕이었던 수몽이 아들들에게 차례로 왕위를 계승시켜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었다. 부친의 유언에 따라 여제는 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여제가 말한다. 형님께서 소땅에 죽은 것은 부친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즉 형님은 동생인 나에게 속히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일부러 적군 손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 나도 어서 죽어서 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한다. 그 후 여제는 밤마다 하늘을 향해 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좌우신하들이 아랜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를 원하고 있사온데 왕께서는 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인정에서 벗어난 것이옵니다. 여제가 대답한다. 지난날 우리 태왕께서는 그의 어린 아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마침내 이 나라를 세우셨소. 그러니 이젠 우리 사형제가 차례로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 밑으로 아우가 둘이나 있어. 만약 내가 장수한다면 막내 동생 개찰은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늙을 것이오. 그래서 과인은 속히 죽기를 원하는 것이오. 한편 위나라 대부 솔림부와 영식은 위용공을 축출하고 그 아우 표를 군위에 세웠다. 그가 바로 위상공인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 후 영식은 병이 위중해지자 아들 영희를 병 속으로 불러 유언한다. 우리 영씨는 대대로 위나라에서 벼슬을 살며 많은 공을 세운 집안이다. 지난번 위홍공을 추방한 일만 해도 모두 솔림부가 한 것일 뿐 내 뜻은 아니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내가 솔림부와 함께 위홍공을 축출했다고 하는구나.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나로선 변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 너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위홍공을 다시 군위에 세우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는 내 아들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내 유언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너의 제사를 먹으러 오지 않겠다. 영희가 울면서 대답한다. 소자는 아버님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영식이 별세하자 영희가 부친의 자상벼슬을 계승했다. 이후 영희는 항상 제 나라에서 망명 중인 위홍공을 다시 모셔와 군위에 세울 계책만을 궁리했다. 그러나 위상공은 모든 나라 제후와 자주 만나 친손을 도모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었다. 게다가 솔림부가 상경벼슬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워도 허술한 구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주영왕 24년이었다. 망명 중이던 위홍공이 본국으로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했다. 위홍공은 공손정에게 제구정으로 가서 은밀히 영희를 만나보게 했다. 공손정이 영희를 만나 위홍공의 말을 전한다. 과인이 다시 군위에 오르도록 힘써준다면 위나라 실권을 모두 그대에게 맡기겠소. 그리고 과인은 종묘제사만 맡아보리이다. 영희는 부친의 유언도 있고 또 정사를 자신에게 일임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뻤다. 그러나 잠시 후 속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위홍공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가 다시 군위에 오른 다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낭패로다. 그렇다. 공자전은 어질 뿐만 아니라 신망도 높은 인물이다. 그가 위홍공의 말에 책임만 져준다면 다시 군위에 오르더라도 딴 말은 못할 것이다. 영희는 밀서를 써서 공손정에게 내주며 위홍공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이에 공손정은 돌아가 위홍공에게 그 밀서를 전했다. 그 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일은 신영희 혼자서 감당하기는 벅찬 큰일이옵니다. 그러나 공자전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우니 그가 한번 이곳으로 와주신다면 상의하고 앞일을 결정하겠나이다. 위원공은 이 밀서를 읽고 공자전을 불러 영희에게 가보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공자전은 조금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위원공이 속히 갔다 오라고 재촉하자 공자전이 대답한다. 세상의 어느 군주가 나라 정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겠사옵니까? 하지만 주공께서는 영희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만약 주공께서 다시 군위에 오르신다면 반드시 이 언약을 후회하실 것인즉 저는 영희에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날 영희에게 실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옵니다. 망명 중인 과인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소? 다만 조상제사나 받들 수 있고 내 후손에게 위나라를 물려줄 수만 있다면 만족이요. 결코 훗날 동생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요. 이에 공자전은 영희에게 가서 위홍공의 언약을 보장했다. 영희가 대답한다. 그대가 위홍공의 약속을 보장하는데 내 어찌 이 일에 온 힘을 쏟지 않겠소. 공자전이 하늘을 보며 맹세한다. 만약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 절대로 위나라 곡식을 먹지 않으리라. 공자전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서 위홍공에게 다녀온 경과를 보고했다. 한편 영희는 자기 부친의 유언을 거원에게 말했다.
거원이 길을 막으며 내 지난날 위용공이 축출당할 때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번 일에 관여하겠소? 라고 말하고 노나라로 떠나버렸다. 다시 영희는 대부 서각과 북궁유를 찾아가 의논했다. 그들은 모두 이 일에 찬성했다. 이에 영희는 우제곡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밝혔다. 우제곡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한다. 당치도 않은 말이오. 지금 주공께서 즉위하신 지 이미 12년이나 지났소. 지금 주공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찌 전 주공을 데려와 포기시킨단 말이오. 또 그렇게 되면 지금 군우를 축출해야 하오. 그러면 그대 부자는 두 군우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셈이며 세상 누구도 그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영희가 강력하게 고집한다. 하지만 나는 결코 부친의 유언을 저버릴 수 없소. 잠시 후 우제곡이 말한다. 그대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내가 위홍공을 한번 만나보겠소. 그가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보고 다시 상의합시다. 이윽고 우제곡이 이 땅에 도착하자 위홍공은 마침 발을 씻고 있다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그대가 영희의 말을 듣고 왔다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오. 신이 이곳으로 온 곳은 영희도 모르는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영희에게 잘 말해서 과인이 보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오. 위나라 정사를 일임하겠다고 하면 영희도 섣불리 거절 못할 것이오. 우제곡이 은근한 어조로 묻는다. 대저 나라 정사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군위에 오르려 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주공께서는 영희에게 정권을 일임하겠다고 하시니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자 열망하시는 것이옵니까? 그건 그대가 모르고 하는 말이오. 군우란 나라 안에서 가장 으뜸가는 위치이며 가장 으뜸가는 영광이오. 그 자리에만 오르면 무엇이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데 어찌 그 성가시고 골치 아픈 나라 정사를 해야만 즐거움이 있겠소. 이에 우제곡은 말없이 물러나와 공자전을 만났다. 우제곡이 위홍공에게 들은 말을 전한 다음 묻는다. 그대는 전 주공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오? 주공께선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소. 그래서 이젠 편히 지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대체로 주공이란 대신을 공경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선발에 등용하고 매사에 근검절약하며 백성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하는 말에 신의가 있어야만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능히 존경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것쯤은 주공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우제곡은 영희에게 돌아가서 다녀온 느낌을 말했다. 내 위홍공을 만나 그의 말을 들어보았지만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난날과 달라진 곳은 조금도 없었소. 그럼 그와 후 공자전도 만나보았소. 그렇소. 공자전의 말은 모두 이치에 합당했소. 그러나 위홍공이 공자전의 말처럼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요. 아무튼 나는 부친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소. 이미 결심이 섰다면 기회를 잘 살펴서 거사하시오. 지난날 위홍공을 축출한 주모자 솔림부는 연로하여 그의 서출 장자인 송계와 함께 척당에서 운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솔림부의 두 아들 송가와 손양은 조정에 있었다. 주영왕 25년 2월 송가는 위상공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서 제나라에 갔다. 그래서 도읍에는 손양만 남게 되었다. 이 무렵 이 땅에서 공선정이 찾아와 영희에게 속히 일을 시작하라고 재촉했다. 우제곡이 영희에게 권한다. 지금 손씨 집안 사람으로 도읍에 남아있는 자는 손양뿐이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거사하도록 하오. 이윽고 영희는 은밀히 우제곡과 공손정에게 자기 수와 기병들을 주어 손양의 집을 기습하게 했다. 손양의 집은 공궁처럼 장엄하고 거느리고 있는 가병만도 1,000명이나 됐다. 옹서와 저대 두 장수가 그 가병들을 통솔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하루 걸러 교대로 나와 손양 집에 당직했다. 그날 손씨집 당번은 저대였다. 우제곡이 가병들을 거느리고 손씨집에 도착하자 저대가 대문을 굳게 닫고 다락에 올라가 묻는다. 우제곡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듯 군사를 거느리고 왔소? 이 집 주인과 논의할 일이 있어서 왔네. 그렇다면 군사들은 왜 거느리고 왔는가?
저대는 말을 마치자 우제곡에게 화를 쏘려고 했다. 우제곡은 급히 물러나며 가병들에게 대문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이윽고 손양도 친히 다락 위에 올라와서 가병들을 지휘했다. 저대는 다락창 앞에 활 잘 쏘는 가병을 늘어세우고 가까이 접근하는 자를 쏘게했다. 일대 접전이 벌어지고 양쪽 모두 많은 가병이 부상당했다. 우제곡은 도저히 당적할 수 없음을 알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손양은 급히 대문을 열고 나와 후퇴하는 우제곡을 추격했다. 그때 공손정이 추격하는 손양을 겨누고 활을 쏘자 그는 가슴에 화살을 맞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에 옹선은 쓰러진 손양을 수레에 싣고 항망이 돌아갔다. 무사히 도망친 우제곡이 영희에게 말한다. 손양의 집을 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오. 만일 오늘 공손정이 활을 쏘아 손양을 맞추지 못했다면 그들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했을 것이오. 지금 손양이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이오. 내 그들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 오늘 밤 다시 공격을 감행하겠소. 만일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다른 나라로 달아날 수밖에 없소. 영희는 아내와 자식을 교회로 보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한편 손양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동정을 살피게 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손양의 집으로 갔던 사람이 돌아와 고한다. 손씨 집에서 곡성이 들려오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거동도 매우 황망합니다. 그렇다면 손양이 죽은 것이 틀림없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북궁유가 급히 달려와 고한다. 손양이 죽었소. 이 틈을 놓치지 말고 쳐들어 갑시다. 그날 밤 삼경이 되자 영희는 북궁유, 우제곡, 공손정 등과 가병을 거느리고 손양 집으로 쳐들어갔다. 옹소와 저대는 영희의 가병을 막으려고 급히 뛰어나갔지만 그들은 이미 대문 안까지 진입한 뒤였다. 옹서 등은 중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러나 손씨의 가병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마침내 영희의 가병들이 중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자 옹서는 담을 넘어 솔림부가 있는 척당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저대는 영희의 가병들에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다. 영희는 죽은 손양의 목을 베어가지고 궁으로 들어갔다. 영희가 위상공에게 말한다. 손씨가 이 나라 정권을 송두리째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반역할 뜻을 품기에 신이 그 목을 베어왔나이다. 손씨에게 반역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대는 왜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또 그렇듯 과인을 무시한 그대가 어찌하여 새삼스럽게 보고하는 것이오? 영희는 빙그레 웃으며 칼을 쓰다듬었다. 주공은 손씨가 세운 분으로 결코 성군의 명을 받고 군위에 오른 것이 아니옵니다. 지금 나라한 모든 백성들이 전 주공을 그리워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스스로 군의를 양보하여 요와 순과 같은 덕을 보이십시오. 위상공이 크게 노하여 책망한다. 너는 대대로 이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군의를 제멋대로 갈아치우려 하니 너야말로 역적이다. 과인이 즉위한 지도 이미 13년이나 되었거늘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이 굴욕을 참겠느냐. 위상공이 옆에 있던 긴 창을 들고 덤벼들자 영희는 급히 국문 쪽으로 달아났다. 위상공은 달아나는 영희의 뒤를 추격하다가 이미 궁중들의 영희의 가병들이 삼엄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내궁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에 영희의 가병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위상공을 붙잡았다. 이때 세자각은 부친인 위상공이 공경에 처했다는 기별을 받고 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변변히 대항 한번 못해보고 공손정의 창에 찔려 죽었다. 영희는 다시 전령을 내려 위상공을 태묘 안에 감금하고 독주를 먹여 죽였다. 이날이 주영왕 15년 2월 신묘일이었다. 영희는 교회로 사람을 보내 달아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부인과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영희는 문무백관을 조당으로 불러들여 전 주공을 다시 맞아들이기 위해 의논했다. 이 자리에 모든 대신이 참석했으나 오직 태숙의만은 병을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다. 태숙의는 위성공의 아들이며 위문공의 손자로서 이때 나이가 6순이었다. 영희는 우제곡, 북궁유, 공손정 세 사람을 이 일당으로 보내 위형공을 모셔오게 했다.
이에 위원공은 세 사람이 도착한 그날로 수레를 타고 출발하여 3일 만에 도성 가까이 도착했다. 위나라 대부 공손면녀는 도중까지 나가 위원공을 영접했다. 위원공이 공손면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한다. 내가 다시 군위에 오르고 그대가 다시 나의 신하가 될 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소. 그저 한량없이 기쁠 뿐이요. 이후로 공손면녀는 위홍공의 총애를 받았다. 이윽고 위홍공은 태묘에 절하고 조당에 나가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았다. 그러나 태숙의만은 이날도 병이라 핑계하고 입궁하지 않았다. 위홍공이 시신에게 명령한다. 그대는 태숙의에게 가서 태숙은 과인이 돌아온 것이 달갑지 않은가? 어째서 과인 앞에 나오지 않는가? 라고 전하여라. 태숙의가 시신으로부터 위홍공의 책망을 전해 듣고 대답한다. 그대는 주공께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지난날 주공께서 다른 나라로 떠나실 때 수행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신의 죄 하나이며 망명 중인 주공에게 국내 사정을 알려주지 못했으니 이것이 신의 죄 둘이며 또 주공께서 보기하시기 위해 국내 사람과 계책을 세우셨다는데 신은 그동안 전혀 그 사실을 몰랐으니 이것이 신의 죄 그 셋이라. 이제 주공께서 신의 이 세 가지 죄를 들어 책망하신다면 어찌 죽음을 면하겠사옵니까? 신은 이제 다른 나라로 달아나서 목숨이나 부지할까 합니다. 시신이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자 위홍공은 친히 태숙의의 집으로 갔다. 이때 태숙의는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홍공은 태숙의에게 이 나라를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청했다. 이에 태숙의가 울면서 말한다. 별세하신 위상공을 위해 발상이나 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내 허락할 테니 발상한 후에 조당에 나와 벼슬을 살도록 하오. 이에 태숙의는 위홍공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 후 영의는 위나라 상국이 되어 정사를 마음대로 결제했다. 복국류, 우제곡, 서각, 공손면녀 등은 많은 국록을 받게 되었으며 공손정, 식작 등은 대부로 임명되었다. 또 공손무지, 공손신 등은 지난날 위홍공을 위해 죽은 부친 때문에 대부가 되었다. 태숙의 제약 그리고 노나라에 가 있던 거원도 소환하여 지난날의 벼슬에 그대로 있게 했다. 한편 사신으로 제나라에 갔던 송가는 사명을 완수하고 귀국하던 중에 본국에 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척당으로 갔다. 또 솔림부는 위홍공이 군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척당을 진나라에 바쳤다. 그리고 진평공에게 영의가 위상공을 시해했다고 호소하는 한편 다시 군위에 오른 위홍공이 조만간 척당으로 쳐들어올 것이니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진평공은 겨우 군사 300명을 솔림부에게 보내주었다. 솔림부는 그 진군을 척당 동쪽에 있는 모시 땅에 배치시켰다. 서출장자인 송계가 불평한다. 300명의 군사로 어찌 위나라 대군을 무찌르겠습니까? 솔림부가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서 진나라 군사들을 동쪽 구석에 배치한 것이다. 만일 위군이 쳐들어와서 저 진군을 모조리 죽인다면 진나라는 분명히 격분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대군을 보내줄 것이 아니냐. 송계가 감탄한다. 아버님의 높은 식견은 도저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한편 영의는 솔림부가 진나라에 척당을 바치고 구원병을 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의가 식작을 불러 분부한다. 장군은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모시 땅으로 가서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진군을 무찌르시오. 열국지를 읽다 보면 기원전 수백 년 전의 인간사가 오늘날의 세상살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실감하게 됩니다. 그 오래전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막장 드라마가 변함없이 펼쳐지고 있고 정권을 다투는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네요. 미세한 틈으로 결국 둑이 무너지듯 배포 좋은 제장공도 절세미인 유부녀와의 통정으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어이없이 시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전란의 와중에서도 여인들의 사랑이 있고 천하를 놓고 다투는 영웅호골이 있는가 하면 천하절색의 비빈과 첩첩들이 벌이는 사랑의 다툼도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를 꽃피우는 형군이 있는가 하면 황혼무도하여 만국의 길로 치닫는 홍군도 있습니다.
천륜을 어기는 제나라 여인 문강이나 천하의 요부 하이가 있는가 하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식부인과 같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여름 초입에 시작한 열국지 낭독은 이제 5분의 3의 분량을 넘겼고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1권 대륙에 이는 바람, 2권 중원의 영웅들, 3권 경국지색의 여인들에 이어 4권 흥망성쇠의 조감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집중하기도 어려운 폭염의 계절에 열국지 완독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